얄카! 안녕하십니까. 2판 3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얄카 3 레드제민 유블로와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예, 어서 오시라는 말씀도 좀 드리기 힘들 정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4월 지금 열흘 이상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사실 정리는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한국 축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암흑 같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28일 그날 그 사면과 관련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왜 일어났던 건가요? 사실 보고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제목이. 아, 그 보도자료 제목이 사실 거짓말인 줄 알았고. 킥오프 2시간 전. 네. 한참 이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이제 분위기가 올라와서 이제 클린스만으로 경기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보도자료가 나온 걸 보고 제가 일단 잘못 본 줄 알았고 비현실감이 들었는데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는 대한축구협회 전화했을 때는 어떻게 된 일이냐. 보도자료에도 설명이 돼 있지 않냐. 일종의 가볍게 넘어갈 줄 알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다가 그 이후에 일이 정말 커졌죠. 그렇죠. 지난달 28일 승부조작 가담자 등 무려 100명을 기습 사면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아 전면 철회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이영표와 이동국 부회장은 현장에서 사면한 통과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가장 먼저 사퇴했습니다. 40대 부회장단의 1차 사퇴 이후 축구협회 이사진 전원은 일괄 사퇴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승부 조작이 판 위에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선수들은 선수대로 뛰고 팬들은 즐기고 언론은 컨텐츠를 만들고 산업이 돌아가고 근데 이제 승부 조작이라는 거는 이 판을 이렇게 전부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선수만 괴롭히겠다, 뭐 언론만 괴롭히겠다 이런 거는 뭐 입장에 따라서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여기 위에 있는 사람 모두를 그냥 날려버리는 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엄격하고 강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3월 28일 우루과이전 킥오프 2시간 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현장에서 이사회가 열렸잖아요. 근데 그게 발표가 되고 뭔가 의결 과정 이런 게 따로 있었던 건지. 뭐 토론 과정은 있지만 이사회 자체가 갑론을박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전에는 이런 조금 첨예한 사안이 나오면 임원회의는 거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원회의를 거쳐서 일종의 정제단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럼 임원회의는 거친 거예요? 임원회의가 이번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극소수의 인원만 알고 있었다고 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몇몇 부회장들은 나도 정확히 몰랐다. 나도 그 자리에 가서 알았다라는 게 있고 그 하태경 의원이 발표했잖아요. 네.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도 보면 한국 프로축구연맹하고는 긴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게 협회고 연맹이잖아요. 연맹이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연맹이 징계를 내린 것을 근거로 협회가 징계를 다시 내린 거기 때문에 아하. 연맹 그 원 징계자인 연맹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연맹은 큰일 납니다. 라고 몇 번을 했던 거고 사실은 이번에는 대한축구협회에 이걸 알고 있는 극소수의 실무자들도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작거리에서 이 시장에서는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위에 분들은 12년 전 일이라고 해서 충분히 반성했기 때문에 물론 말도 안 맞습니다. 용인할 수 없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죗값을 치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긋난다고 보고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반대 의견을 냈지만 근데 그 이유도 그거예요. 표결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제가 기사에 쓴 대로 공정위원장께서 나와서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뭐 사면권은 회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마가 아니라 네. 근데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한 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리한 일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놀란 게 2년 전부터 이 의견이 스멀스멀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감수성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사면 이 친구들은 할 줄 아는 게 축구밖에 없으니 이거를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제 동정론.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 안에서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저도 꽤 뵀어요. 사석에서. 벌을 받은 아이를 이제 좀 봐주자라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얘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있으면 역시나 한국 사회에서 한국 축구계에서 승부 조작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죄인지가 전혀 인지되지 않고 있다.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승부 조작의 범위, 이 개념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직까지 굉장히 좀 부족하다. 예.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지금 부회장단 또 이사회 다 사퇴했잖아요. 예. 누가 이거를 그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책임인지 이게 되게 불분명해졌거든요. 뭐 그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책임이 있죠. 근데 책임의 경중을 따지자면 회장님이 가장 큰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배되건 위배되지 않건 어쨌든 사면권을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분은 대한축구협회장밖에 없고 그걸 사면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던 거고 한 달이 넘게 검토를 했던 거고 그 안건을 낸 것도 어쨌든 최고위층의 수뇌부였기 때문에 이거는 정몽규 회장의 당연히 책임이 가장 크고 다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죄냐 나도 몰랐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앉으신 분들이. 이거는 사실은 프로축구의 존립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알면 야바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모든 뭐 스포츠 과학이니 뭐 배팅이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배팅이니 우리의 뭐 관리니 전술이니 전략이 있는 거지. 그리고 개개인들 구성원들 개개인의 노력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돈을 내고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통과가 된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게 아닙니다라는 많은 의견이 나왔다면 이렇게 참담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는 있죠. 어차피 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100%는 아닙니다만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이사회에 있는 건지 정몽규 회장과 대한축구협회를 보면서 이사회에 있었던 건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이 이사회의 기능 자체가 굉장히 잘못 작동되고 있고 본래 기능의 뭐 이 절반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보면 일종의 적정한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 일종의 이분은 누가 봐도 지금 수뇌부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사회에 오는 분들은 없어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 축구 선수 출신, 전 국민이 아는 유명 방송인, 학계에서 유망한 교수, 아니면 뭐 검사, 판사 출신의 법조인,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오는데 물론 뭐 제가 다른 이사회를 보지 못했겠지만 대한축구협회의 이사회에 올 때는 사실상 내가 뭔가 의견을 내야지 라고 받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는 확실한 거죠. 누구도 반대하진 않죠. 대한축구협회 내에 이제 거버넌스라는 이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감시 이런 느낌이죠. 거버넌스가.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으면 이 이사회가 본래 목적과 본래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누군가는 필터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감시자죠. 네, 감시자. 내부 감시자인데 그게 이번 건만 놓고 봐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네. 네.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분의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아직까지는. 제가 그날 갔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나왔죠. 근데 그 공식적인 입장이 협회의 입장이어서 저는 그때 조금 놀란 게 이 정도로 우리 사회에 관심을 받았으면 어쨌든 책임자시잖아요. 그게 실수였던 성공이었던 기자회견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할 의무가 있죠. 그 자리에서도 답을 하지 않은 것이 저는 가장 실망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사실은 모답이라도 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대한축구협회 수장으로서의 전 자세라고 보는데 아까는 뭐 좋게 포장해 좀 나쁘게 보자면 처음부터 질답은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아예 문을 닫고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인사말 할 때까지 보여주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안 보여주려고 했었었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사실 이게 정말 건전한 토론이 있었다면 꼭 표결이 없더라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고 또 대한축구협회 이사회는 이사회도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높은 곳인데 이사회 위에도 스카이캐슬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 사면을 결정했다는 보도 자료를 봤을 때 충격이 100이라면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안건을 놓고 또 전혀 반대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사흘 뒤에. 그렇죠. 그 충격이 저는 솔직히 더 컸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재심의를 한다. 그 자리에서 이거 왜 재심의하냐? 한번 결정된 거 밀고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한 명이라도 나와야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사흘 전에 일사천리로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재심의도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분명히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 저 이사회의 기능이. 그런 거를 느꼈고 이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협회가 그렇다는 거고 더 거창하게 넓혀가면은 협회의 목적, 정체성, 축구인 생태계의 이 구조, 논리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쭉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생각해 왔던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의 정말 생생한 모습들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지금 대한축구협회라는 기관의 최고 의결기구가 꼭지점 빼고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네. 아직 복원은 안 된 거고. 그러면 다시 세워야 되는데 완벽하게 새로 고침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공장 초기화. 공장 초기화, 포맷. 근데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사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초기화라는 말도 조금 사회화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화? 일반 사회에서 이러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주제에 비슷한 게 사실 이 맥락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외교 얘기했을 때 외교 얘기했을 때도 외교 문제도 똑같은 과정으로 벌어졌습니다. 축구 외교 참사. 축구 외교 참사도 19대 0. 결과적으로는 왜 19대 0이냐? 우리 이사회는 항상 19대 0이거든요. 우리는 반대 의견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누가 관철시키고 누가 제안을 하고 누가 의제 설정을 하냐?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안건을 내신 분들이 의견을 내고 물론 뭐 좋은 의견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 근데 안 좋은 의견일 때도 이것이 항상 거의 만장일치로 돼왔던 거. 근데 이게 한국 축구 제가 취재한 이후로 그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공장 초기화보다는 이제 우리가 둑을 깨고 이제는 거의 만나지 않지만 축구인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축구를 몰라서 그래. 축구를 안 해봐서 그래. 저런 결정을 내리는 거는 축구를 몰라서 그래. 근데 저는 문제 거기 있다고 봅니다.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축구의 기준이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니까 이런 결정을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준과 그렇죠. 축구인들의 기준이 유리돼 점점 벌어지는 그 여기- 간격이 벌어지는 게 문제라는 제가 거죠. 이제 역사를 좋아하니까 네. 사해예요 여기 지금 사해. 죽을 네, 사자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자구나. 그래서 소금 바다예요 여기는. 네. 농도가 달라요. 네, 네, 네. 이게 터야죠. 대한축구협회가 사회가 돼서는 안 되고 사회가 돼야죠. 사회가 돼서 바깥 세상에서 못하는 일은 축구장에서도 못합니다. 팬들한테도 그러잖아요. 팬들이 왜 축구장에서 욕하면 안 돼요, 거칠게 하면 안 돼요. 사회에서 못하잖아요. 축구장도 사회 안에 있는 건데 축구협회도 사회 안에 있는 조직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의 회의록도 매번은 아니지만 필요해서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정말 노를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꾸려야 되고 내부에서 그렇게 못 꾸리겠다면 평의회라도 꾸리자. 아, 100%는 아니지만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감찰하고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 라가 아니라 근데 저희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레드재민이 SNS에 평의회를 제안했잖아요. 그 글에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이사회가 평의회화 돼도 되고 이사회는 이사회대로 있고 그 이사회 자체를 감시하는 또 하나의 또 평의회가 있었으면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이른바 축구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만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부회장단도 구성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뚝이 너무 견고하게 이 바깥 세상과 축구 안 세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이른바 이제 단절이죠. 예, 단절이에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외부와의 소통, 바깥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깥은 몇 도인지, 몇 월 며칠인지를 알아야 되는 장치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평의회가 될 수 있고, 평의회란 축구인뿐만 아니고 축구는 우리 흔히 말하는 공공재잖아요. 그렇죠. 축구는 축구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구, 포럼, 아고라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면 팬도 들어가고 언론도 들어가고 4년에 딱 한 번 월드컵 보는 대다수의 그 팬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진짜 목소리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 기구, 조직, 모임, 그룹 이런 거를 제가 주제 넘게 제안을 했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세상과의 이 바깥 세상 얘기 좀 들어봐라라는 게 이제 공통된 이야기인데, 공식 홈페이지에 축구인 헌장이 올라가 있어요.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대한축구협회 예. 홈페이지에 축구인 헌장이라고 해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9번째가 우리는 축구 가족이다. 서로 돕고 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내용이 있다 그래서 야, 우리끼리 할 거야. 축구인 아닌 사람 다 꺼져라.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런 우리는 축구 가족이다, 서로 돕고 산다라는 문구가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너무 돋보이는 거예요. 도드라져 보이고. 그리고 더 이제 오지랖을 펴서 대한축구협회 정관을 봤어요. 정관을 보면 어느 조직이든지 이 조직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제2조가 목적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축구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체력 증진, 스포츠 정신 함양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일본 축구협회 정관에 나와 있는 조직 목표와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일본 축구협회의 목적은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대한축구협회는 그 뒤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어요. 회원을 지원하며 육성함과 더불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해왔던 대한축구협회는 뭐 하는 곳이야? 라고 했을 때 엘리트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밖에 나가서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는 곳이다 라는 거가 조직 목적에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이런 맥이 거의 비슷하게 흐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깥 세상과의 이 단절 현상도 이런 이 조직 정체성, 조직 목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저는 사실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예. 네. 뭐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뭐 짧게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인적 쇄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제가 제안 드렸던 평의회가 조직이 되고 일단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비상을 한번 해야 왜냐하면 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회장님밖에 없어요. 네, 회장님하고 그 협회 안에 임원밖에 없어요.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개선책을 고민을 하든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다양한 시선이 반영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일단 꾸려야 되고 레드제민이 불려갈 수도 있겠는데. 네. 평의의 의견 내죠. 이렇게 강한 목소리, 혼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아닙니다. 아니, 비대위 제안 받으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거 이제 얘기 들어보고. 정몽규 회장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건 정말 최악의 무책임이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에 떠나는 것이 맞다. 네. 이건 반드시 이 정리를 직접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시스템 마련이에요. 협회 안에서 이사회 기능이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정해져야 되고 권한과 책임도 더 명확하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회의록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거버넌스가 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무이사직. 전통적으로 전무이사직은 축구인의 이 전유물이었습니다. 지금 박경훈 전무이사, 전에는 이제 홍명보 전무이사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전무이사면은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CEO예요. 실제로 뭐 잉글랜드나 유럽에서도 축구협회에 CEO라는 직책이 있어요. 거기는. 있죠. 예, 우리는 없는데 그 일을 바로 전무이사가 하고 있죠. 예. 예. 대한축구협회 정도 사이즈 되는 조직의 이 전무이사직 CEO 최고 의사 결정권자는 전문가가 해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어요? 전문 경영인. 그러니까 축구인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축구인도 가능합니다. 현역으로 활약을 했다가 은퇴 후에 스포츠 리그든 스포츠 구단이든에 들어가서 마케팅을 다년간 했다. 영업을 다년간 했다. 운영을 다년간 했다.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인생 대부분을 그라운드에서만 보내셨던 분들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예산 900억짜리 1000억짜리 조직을 어떻게 굴리지? 그리고 일반 기업처럼 대한축구협회도 좋은 일 많이 하려면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매년 매출이 신장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과연 1000억짜리를 내년에 10% 키워서 1100억짜리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복리가 붙잖아요. 뭐 1200, 뭐 1400 막 쭉쭉쭉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이 캐파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버겁다고 생각해요.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3년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직에 경영을 맡아본 적이 없는 축구인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축구협회의 이 민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가지. 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레드제민.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하나 더 있으면 하나 더 있으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다 하세요, 이거는, 오늘. 아니 이거는 그냥 그 정몽규 회장님의 각성 뭐 이런. 집행을 하고 의견을 모으고 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이제와는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회화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축구협회는
기업 총수들이 계속해서 회장을 했습니다만 조중용 회장을 제외하면 네. 근데 기업과 전혀 닮아 있지 않거든요. 일종의 조금 뭐 얘기한다면 좀 과장하면 거의 군대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체계는 상당히 그 좋은데 네 글자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까라면까. 네, 뭐 상명하복 아니 여기서 수준 나오네. 나는 까라면까지 네가 상명하고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니? 이게 되게 경직된 조직이었어요. 사실은 그 경직의 끝에 우리가 이번 이사회를 본 거고 그렇다면 사실은 뭐 정몽규 회장이 지금 있으니까 정몽규 회장과 각을 세워도 나의 밥벌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이사회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사실 문제 없거든요. 저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이분들은 각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거버넌스의 문제고 그 정관상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엘리트 축구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는 전 국민을 축구인화 시킬 정도의 저변을 위한 단체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년 뒤에는 우리가 이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이 하나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두 가지 방향 전환과 지배구조 변화가 있으면 대한축구협회가 10년 뒤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한마디만 더 이제 숟가락을 얹으면 축구는 대한민국에서 개별 종목 중에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가장 크고 사람도 가장 많아요. 국민적 관심도 가장 높고. 그러면 방향 전환을 하고 왜 해야 되냐? 축구가 좀 타 종목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서 한국 스포츠의 대표자라는 좀 사명감을 갖고 축구부터 과감한 방향으로 멀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으면 좋겠어요. 열카? 한 줄 이야기로 마무리하죠. 예, 류블루부터.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회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제 사회하고 너무 멀어진 것 같습니다. 네. 사회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드제민. 지금 바깥 세상은 2023년 4월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10일입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축구 화이팅! 되게 궁금한데 왜 화이팅이 이렇게 힘이 없게 느껴지죠? 네. 전혀 힘이 안 느껴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레드제민 류블루와 함께 지금 한국 축구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열카 보시는 분들 축구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함께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뭔가 더 필요하다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이야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레드제민 류블루였습니다.